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상궁유사 30화 후백제 견훤 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견훤은 상주 가은현 사람으로 신라 경문한 7년 867년 태어납니다.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는 원래 농사꾼이었으나 각지에서 반란과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상주에서 군사를 일으켜 스스로 장군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때 견훤은 이시였는데 스스로 견시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고기에는 광주의 북촌에 한 부자가 살았는데 그 딸이 지령이여 교혼하여 견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야기는 딸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딸은 아버지에게 어젯밤 일을 울면서 실토합니다. 허허허허 아버님, 자줏빛 옷을 입은 웬 남자가 요즘 제 잠자리에 들어와 자고 가는데 어찌하오리까. 아버지는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고 딸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오늘 밤 또 오거든 긴 실을 발에 꿰어 그자의 옷에 꽂아두어라. 그날 밤 자줏빛을 입은 자가 또 나타나자 딸은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긴 실을 그림자의 옷자락에 꽂아두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사내는 동침을 하고는 아무 말 없이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딸은 문 밖으로 미리 꽂아둔 실을 따라가니 실이 북쪽 담 밑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담 밑에는 커다란 지렁이 한 마리가 허리에 실이 꽂힌 채 있었다고 합니다. 옛 사람들은 지렁이를 지룡, 토룡이라고 불렀습니다. 땅의 용이라는 말입니다. 농경시대 지렁이는 또 다른 용이었습니다. 하늘로 성천하지 못한 견훤을 사람들은 토롱으로 비유했다 봅니다. 얼마 후 딸은 사나이 아이를 낳았는데 울음소리가 용맹하고 짐승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아자개와 어머니가 반일을 하면서 잠깐 어린 견훤을 풀 숲속에 두었는데 호랑이가 와서 젖을 먹었다 하는 이야기는 참 유명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견훤은 크면서 체격이나 용맹함이 남달라 무리들 중에서 늘 선두에 섰습니다. 나라 병사가 되어 호남지방 서해안 해안 수비를 맡았는데 기록에는 항상 창을 베고 짤 만큼 기계가 대단했고 병사들이 그를 믿고 따라 견훤은 비장에 올랐습니다. 51대 진성왕의 임금에 오르자 유모허인 부호 부인과 그의 남편 유용 등이 권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 백성의 삶이 도토에 빠지고 설상가상으로 몇 년이나 흉년이 들어 도둑들이 전국에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견훤은 처음에는 사벌주 상주를 말합니다. 사벌주 원종과 애노의 난을 평정한다는 명목으로 신라 조정으로부터 출정을 허락받았으나 호남지방에서 후백제를 개성하고 백성을 살린다는 새로운 명분을 내세워 신라 왕실의 반기를 들고 일어서자 단번에 5천여 명이 합류했다고 합니다. 892년 견훤은 신라 무진주 관할을 습격하여 단번에 손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진주 도둑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무렵 부근에서 도둑 양길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견훤은 양길을 포섭하여 장군 배선을 주며 자기 편으로 삼았습니다. 우군을 확보한 견훤은 옛 백제 지방을 중심으로 세력을 점점 확산해 나갔습니다. 견훤이 완산주에 이르렀을 때 소문을 들은 백성들은 나와 모두 쌍수를 들고 견훤을 환영하였습니다. 견훤 장군 만세! 신이 난 견훤은 백성들 앞에 소리쳤습니다. 우리 백제가 나라를 세운 지 600년 만에 신라가 땅나라 군대를 이 땅을 끌어들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이제 짐이 후백제를 세워 그날의 원수를 갚으려 한다. 긴 자연재해와 늘 신라 귀족들에게 빼앗기고 탄압 압박받아온 호남지방 사람들은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 그리로 나와 견훤을 환영하였습니다. 견훤 대장군 만세! 군중소에서 누군가가 견훤 폐하 만세라고 소리치자 일제히 견훤 폐하 만세라고 모두들 외쳤습니다.
서기 900년 견해는 안선철을 도읍으로 국호를 후백제라고 하고 먼저 중국 5월과 멀리 북쪽 거란에게까지 사선을 보내는 등 스스로 황해에 올랐습니다. 권인이 군사를 일으켜 봉고한 지 8년 만입니다. 왕이 된 견해는 외교와 유능한 관리를 등용 임명하는 등 스스로 기틀을 하나하나 잡아나갔습니다. 거무럽 철원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온 궁예는 부하들에게 인심을 잃고 쫓겨나고 918년 개경의 왕건에게 흡수되고 맙니다. 일단 견해는 속마음을 숨기고 고려 왕건에게 사신을 보내 축하하며 공작부채와 질 좋은 지리산 화살과 준마 등을 선물합니다. 견해는 곁으로는 왕건을 대우해 주었지만 언젠가 싸워야 할 적으로 염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견해의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928년 겨울 본격적으로 견해는 군사 3천을 일으켜 조문성의 왕건을 공격하였습니다. 고려 왕건도 호라고 하지 않았고 두 사람 성분은 나지 않았습니다. 왕건은 아우 왕신을 인질로 보내 화해를 먼저 청하였고 이에 견해도 사위 진호를 보내 일단 두 세력은 화해하는 듯 했습니다. 치밀한 머리싸움의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900제 견해는 고려 왕건과 화해를 했지만 일단 잡은 성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약한 신라 거서성 등 20여성을 함락하여 중국 구당에 사신을 보내 백제왕으로 인정을 받아냅니다. 이때 고려 왕건에게 인질로 가있던 사위 진호가 갑자기 지병으로 죽자 견해는 왕건의 아우 왕신을 가두고 왕건에게 사람을 보내 예전에 준 주마와 선물을 돌려달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다시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929년 견해는 군대를 이끌고 서라볼로 쳐들어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무력한 신라 경혜왕을 자진하게 하고 왕비와 귀족 부인들을 욕보였습니다. 견해는 단번에 신라를 바로 점령하고 싶었지만 고려 왕건과 백성의 민심을 살핀 후 일단 경혜왕의 동생 김부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신라의 많은 보물을 약탈해 돌아갑니다. 견해의 폭력과 약탈은 고려 왕건의 융화정책과 무척 대비되는 모습으로 신라 백성의 눈에는 비치었을 것입니다. 백성은 말은 없어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예나 지금이나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한다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은 왕건은 군사 5천으로 달구불 팔공산에서 결혼과 일전을 벌였으나 충신 신순겸이 먼저 왕건 대신 전사하고 장군 김낙까지 잃고 왕건 혼자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올 정도로 대패하고 맙니다. 기사가 오른 견우는 대목전, 경산부, 강주, 부곡성 등 파주직사로 왕건 부대를 공격하며 후삼국의 성기를 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무력으로만 유지할 수 없는 법. 930년 왕건은 군사를 재정비하고 안동에서 그런 부대를 다시 막아냅니다. 견해의 행포를 견디다 못한 신라 경순왕은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고려 왕건에게 넘어주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견해는 당장 서라볼로 다시 침공하고 싶었으나 일단 견해는 당나라에서 귀국한 학자 최성호에게 그 유명한 대견은 기고려 왕서를 써 먼저 왕건에게 보냅니다. 대견은 기고려 왕서는 매우 유려한 문체의 사록 벨레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는 수많은 고사와 경전의 어구를 빌어 강한 어조로 후백제의 정권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후삼국의 형세 속에 왕건의 천운이 다하였음을 주장하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고려는 신라에서 손을 떼라는 말입니다. 이 글은 비록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에게 반대되는 입장의 글이지만은 유리한 명문으로 손꼽히는 문장으로 후세의 주목을 받아 삼국사기에 실려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왕건의 섬기고 있던 최은위가 반박하는 내용이 대고려 왕답 견원서를 써서 보내기도 합니다.
신라 말기 3대 채시로 유명한 최성우와 최은위의 설전을 31화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